자, 여러분들 우리 전국 모의고사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총평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문제를 좀 들어갈게요. 일단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딱 보시면 문제 전반적으로 좀 깔끔합니다. 문제 뭐 지엽적이거나 진짜 뭐 여러분들 킬러 문제 나왔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문제 전반적으로 깔끔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 좀 분량이 길죠. 일단은 첫 번째 분량이 좀 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와 관련해서 해설제 여러분들 난이도가 상중하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자 우리 해설에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세 단계로 상중하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상중하 이렇게 나누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좀 5단계에서 자 일단은 자 중, 그 다음에 조금 쉽다 그럼 중하, 그 다음에 하, 그 다음에 중상, 상 요렇게 만약 5단계로 구분한다 그러면 실질상으로 이번 모의고사 출제한 40문제 중에서 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킬러 문제도 없습니다. 킬러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던 상의 문제는 없고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상 나와 있던 거 대부분이 중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 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하 문제가 정말 쉬운 문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대입은 하로 표시된 거 좀 중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문제는 좀 깔끔하게 나와 있는데 난이도가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이건 당연히 맞겠지 하고 채점해 봤는데 생각보다 뭐야? 이거 틀렸네? 뭐 이런 문제들 의외로 좀 함정을 파는 문제들이 그 문제들이 몇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 봤을 때 많이 어렵다 그런 느낌은 안 들었는데 막상 점수 채점해 보니까 뭐야? 생각보다 좀 점수가 저조하게 점수가 좀 낮게 나왔네? 아마 이런 자 생각을 한 친구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 괜찮을 건가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경 친구들, 여학생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한 90점 정도 나온다 그러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0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좀 괜찮은 점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남학생들, 남경 친구들, 그 다음에 특채를 준비한 친구들은 남경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본인이 지원한 청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죠. 뭐 인원을 적게 보면 소수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대구 아니면 세종, 대전 이런 경우다 그러면 점수가 여러분들 한 5개 안쪽에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면 한 87.5 이 정도 이상 나오면 괜찮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인원이 좀 많다. 서울청이나 경기 남부 인원이 많이 뽑는 지역이다 그러면 이 점수와 관련 한 6개에서 한 7개.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면 한 82.5에서 한 85점. 요 정도 나오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워낙 이제 커트라인 높고 또 경쟁률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들은 합격권을 생각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한 4개 안쪽으로 커버 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 남학생들은 한 6개에서 7개 정도 커버 치면 커버를 쳤다. 그러면 무난하게 잘 맞았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과 관련해서 문제 어떻게 구성됐냐라고 보시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난이도 꽤 있는 게 뭐 아까도 말씀드린 상 문제는 없다라고 했죠. 한 중상 정도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좀 고득점 가는데 애를 먹인 문제가 한 3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 그 자체가 좀 어려운 게 3문제 정도 해가지고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지를 잠깐 보면 자 우리 시험지 잠깐 펴보실까요? 시험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4번에 부작위본 문제가 있죠. 4번에 부작위본 문제에서 기억. 자, 요거와 관련해서 자, 디귿도 학설이긴 한데 디귿은 뭐 워낙 중요한 거고 내용이 어렵지 않고 기억이 이거 중요도가 조금 덜한데 자, 요걸 갖다 했네. 그래서 요거 정답권에서 좀 지장을 줬기 때문에 4번의 기억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한 중상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뒤에 6번 정도 볼까요? 6번의 사례 문제. 자, 사례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2개 나왔는데 첫 번째는 총론에 자, 일단 형법 총론 파트에 사례 문제 하나 있었죠. 여기 자, 일단 주관적 정답에서 결여한 경우 해서 우연피난 사례 하나 있었고 그다음 맨 뒤에 40번 문제에서 전형적인 혼합형, 형법하고 형사헌법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 40번 사례 문제는 좀 문제가 평이했습니다. 뭐 지문이 길어서 그렇지 문제 정답권인데 크게 어려운 게 없었고 그다음에 6번에 학설 관련 사례 문제 요건 난이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중상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뒤에 1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뒤에 우리 19번에 해상 강도인데 지문이 상당히 좀 짧긴 합니다. 지문이 좀 짧긴 하는데 해상 강도, 우리 해상 강도 거의 잘 다루지 않는데 지문 자체도 19번에 2번 보니까 2번은 뭐 충분히 소구할 수 있거든. 2번 소구할 수 있는데 1번, 3번, 4번 요게 여러분들 정답권에서 상당히 좀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19번 문제 요것도 난이도가 이제 좀 중상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문제 그 자체로 좀 어려운 게 3개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문제 풀었을 때 문제는 그냥 평이한데 근데 막상 채점해 보니까 이거 뭐야? 왜 틀렸지? 라고 해서 이렇게 좀 함정을 파가지고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낚일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
문제들이 좀 몇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21번을 좀 볼까요? 횡령죄. 자,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을 해서 문제 1번, 2번, 3번, 4번 문제 딱 보면 문제는 그냥 지문들이 전부 다 무난하거든. 자, 1번 지문은 요거는 뭐 워낙 잘 출제가 됐던 보이스피싱 사건이고 2번은 자, 요거는 우리 포주 사건이기 때문에 2번이야 뭐 워낙 많이 다뤘던 거고 그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요거 자, 21번 같은 경우는 21번, 1번 딱 문제 풀고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이거 맞는 것 같은데 2번.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3번, 4번인데 4번은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은 잡아낼 거고 공부가 그렇게 많이 안 됐다 그러면 잡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건데 4번은 중에다 조금 떨어지는 지문인데 이 학생들이 이거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21번은 어떤 성격의 문제냐 그러면 21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골라라 라고 했는데 1번 문제 풀었는데 1번 오케이 맞는 것 같네. 오케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1번 정답 체크할까. 그래서 문제 그냥 1번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니다 확인 한번 해보자. 함정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2번 보니까 이거 포주 사건인데 2번도 요거 보니까 뭐야 1번도 맞는데 2번도 맞는 것 같아. 그 다음 우리 3번 볼까. 자, 3번 지문 보니까 3번에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소유자 이익을 변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 재물에 대한 불법행사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소유자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 난 재물에 대해 불법행사 인정할 수 없다. 요거 가끔 학생들이 이거 처분했구나. 불법행사 인정하겠구나. 이거 틀렸겠구나. 이렇게 처리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요 지문과 관련해서 몇 차례 좀 출제가 됐고 또 객총에도 그대로 수록이 돼 있죠. 그래서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러면 자, 3번. 이거 3번 당연히 맞는데 자, 4번. 공부가 좀 됐으면 잡아냈고 4번은 요 관련해서 공부 안 됐다. 그럼 이게 4번은 잘 모르겠네. 뭐야? 1번 맞고 2번 맞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시 1번 천천히 보니까 1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도 여기서 뭐 잡아낸 친구는 잡아냈는데 못 잡아낸 친구도 있습니다. 뭐 2번 친구들이 잡아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요. 2번 여기가 틀렸구나. 오케이 X. 3번 야, 이거 3번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첫 번째 케이스. 자, 요렇게 해서 두 번째 요 라인 해가지고 요거 1번이구나. 요렇게 잡아낸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자, 아니면 세 번째 케이스다. 요거 맞고, 요것도 맞네. 못 잡아냈고, 요것도 맞는 것 같은데, 요거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거게 되지? 두 번째 읽어봐도 이게 정답 못 잡아내겠네? 이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 21번 지문은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요게 좀 함정을 봐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되지? 라고 해서, 자, 여기서 좀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답 못 고르니까, 에라, 야, 이게 아닌가? 1번, 모르겠다. 2번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오케이. 어느 것이 맞을까요? 맞춰 보세요. 요거구나. 라고 해서 1번. 이렇게 찍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문제가 틀렸다 그러면, 자, 요런 문제.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압니다. 여기다 이제 함정을 파놨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로 따졌을 때는 저는 중상 정도 자,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가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까 3개 있었죠. 그거 빼고 나머지 아까 여러분들 자, 우리 횡령죄 관련 문제 21번 요것도 난이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맞췄냐, 즉 오답률이냐 요것만 봤을 땐 난이도가 중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또 어려워하는 것들이 28번 좀 가볼까요? 자, 28번 문제라고 하는데 28번. 자,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는데 이것도 뭐 문제가 많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했는데 1번.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수험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문제 풀어봤을 때 학생들이 대부분 어떤 반응이 나올 거냐? 자, 우리 1번. 검사, 사법, 경찰 관리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 수사 과정에 관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중요 목록을 작성해야 된대요. 오케이, 이건 뭐 맞고. 그 다음에 2번에 샬라샬라 쭉 해서 통보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3번 쭉 해서 두 번째 줄에 매월 1회 이상. 이거 유치장 감찰이구나. 유치장 감찰에 1회니까 맞고. 그 다음에 4번. 자,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수사를 하게 된 때 사법경찰은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일단은 뭐 수사 경합하네? 그럼 송치 요구할 수 있고 사건 송치 요구받은 사법경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사 사실에 대해서 사경이 먼저 영장 쳤을 때 그때는 뭐 계속 이것도 맞는데? 뭐야 이거? 이상하네. 잠깐만.
자, 28번 문제 분명히 오케이.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1번 맞고, 2번도 뭐 요건 특별 이상 없고, 3번도 맞고, 4번도 맞고. 이거 뭐지? 잠깐만 다시. 자, 1번. 자,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해 중요 목록을 작성해야 돼. 이거 맞는 것 같은데? 2번도, 야,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3번은 이거 확실히 맞고, 4번도 이거 맞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문제 잘못된 거 아니야? 첫 번째 여러분들 했는데 읽었는데 정답 못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는데 이것도 못 잡아냈어. 그때부터 여러분들 심박수 올라오고 좀 당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28번 문제 자체가 뭐 그 자체가 뭐 어렵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다 우리 보기 1번 지문에다 함정을 파놨단 말이야. 자, 세 번째 줄에 중요 목록이 아니고 다 빠짐없이 다 작성해야 되죠. 근데 여기다 살짝 장난쳐버렸네. 그럼 이걸 만약 잡아냈다 그럼 이 문제가 그냥 평이한 문제가 되는 거죠. 중하가 되는데 만약 이걸 못 잡아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시간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경우에 따라 이 문제가 난이도가 중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요거 1번을 잡아냈다 그럼 난이도가 중하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일단 오답률이 좀 높을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많이 틀릴 게 우리 32번. 자, 요거 좀 볼까요? 32번은 뭐 보니까 개수형 박스 문제네. 개수형 박스 문제는 일단은 뭐 그 자체 패턴 자체가 여러분들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운 난이도가 좀 있는 거죠. 난이도가 있는 건데 우리 32번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 있는데, 자, 니은하고 디귿은 뭐 나왔던 지문이고 디귿은 또 워낙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니은하고 디귿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뭐 헷갈리거나 그런 친구는 없을 겁니다. 자, 기역과 니을인데 기역도 여기도 뭐 여러 차례 좀 다뤘기 때문에 기역을 보시면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압수물로서 부패할 염려가 있다. 그럼 이거 폐기할 수 있는데 일단 폐기한다가 아니고 폐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폐기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동의가 빠졌네.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어느 정도 공부했다 그러면 동의가 빠졌구나. 요건 X가 되겠구나. 요걸 잡을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럼 니을 지문입니다. 니을 판례는 자, 여러분들 아마 해설지 보셨을 텐데 니을은 요거 최근에 나왔던 판례고 정말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니을에다 요거 별표 좀 하실까요? 제가 요 판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최신 판례집에 다 수록이 돼 있고 최신 판례 강의를 다 요거 진행했던 부분인데, 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자, 일단은 25년도 시험이다. 승진 시험이든 아니면 채용 시험이든 일단 출제 가능성 거의 영순이다라고 보시면 돼. 정말 중요한 판례다. 자, 니을 보십시오. 압수수색 영장이 압수한 물건에 정보 처리 장치, 가로열고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그 다음에 및 정보 저장 매체, USB, 외장 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기재됐을 뿐. 자, 일단 영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정보 처리 장치. 정보 처리 장치는 컴퓨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저장하는 거. 자, 일단 USB 이런 것들이거든. 자, 요런 것들만 기재되어 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자, 일단 영장에 뭐가 돼 있냐 그럼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요거는 기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전자정보를 갖다 이거 압수할 수 있을 것이냐, 요게 문제가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정보 매체가 있고 정보 처리 장치라고 하는데 정보 처리 장치 컴퓨터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저장 매체다 그럼 USB인데 그럼 이거 휴대폰 뭘로 보지? 휴대폰은 여러분들 단순히 저장하는 USB의 성격도 있긴 하지. 여러분들 요즘 휴대폰은 거의 뭐 맞는 캐 역할하니까 이것도 하지만 휴대폰은 그거 플러스 뭐냐 그러면 정보 처리 장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두 가지 성격 가지고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영장에는 보니까 이것까지는 규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휴대전화라고. 그러면 이거 당연히 이거 압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 판례를 만약에 모르고 여러분들 접근했다. 그럼 이거 당연히 압수하겠지. 왜? 정보 처리 장치하고 정보 저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압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냐. 야, 너 형법에서 임마 죄형법정지 배웠잖아. 죄형법정지에서 서련 설견 절대 하면 안 된다. 유추해석 하면 절대 안 되잖아. 법조문에 자, A가 있고 A 플러스 B가 있다. 그러면 A, B 요거만 압수하면 되는 거지. 야, 이거하고 비스무리한 거 A 다시 압수할 수 있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가 유추해석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요거 압수할 수 없다. 압수하면 위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는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판례인데 최신 판례고, 요 판례 공부했다 그러면 맞추는 거고, 공부 못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요거 당연히 낚일 수밖에 없는 그런 판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난이도가 요것도 마찬가지 오답률이 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한 6문제? 그 정도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6문제에서 여러분들 잘 커버 쳤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90점 고득점으로 가겠죠. 근데 6문제에서 잘 커버 치지 못하고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90점 넘기는 조금 힘들 거고 특히 이제 여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형사법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 5개, 4개 한 조금 커버 쳐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남학생들 한 5개, 6개 안에 커버 쳐줘야 되는데 요 문제들이 여러분들 자, 일단 좋은 점수로 가지 못하냐 요게 이제 여러분들 가늠자 역할 여러분들 경계선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앞으로 좀 볼까요? 자, 앞으로. 자, 1번 쪽 나와 있는데 해설 강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설명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좀 필요한 것들. 내용이 좀 어렵거나 그런 것들 중심으로 설명하고 내용이 좀 어렵지 않고 난이도가 좀 쉽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넘어가거나 가볍게 좀 처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1번 나와 있는데 1번은 문제는 요거는 뭐 평이하죠. 난이도 봤을 때 한 중하 정도 되는 거고 요거는 뭐 정답 쉽게 아마 잡아낼 겁니다. 4번이고 최신 판례고 워낙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 23도 경찰 채용에도 한번 출제가 됐던 지문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데 2번에 보기 2번하고 3번 요건 당연히 충분히 소거합니다. 워낙 중요한 질문이고 아마 2번 친구들이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아직 넘겨봤지 않았는데 자 2번 친구들 틀렸다 그러면 뭐에서 낚였냐 그러면 1번하고 아마 4번 때문에 고민하실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잘 모르는 판례인데 자 일단은 4번은 패스. 그 다음에 1번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이 돼요. 형이 국보다 가벼웠다. 그럼 신법에 따른다. 그냥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법이 유리하게 바뀌었다. 그러면 그때는 신법 따르겠구나. 1조 2항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1조 2항하고 상관없는 거야. 뭐냐. 자, 재판이 확정돼 버렸다. 그러면, 재판이 확정됐다. 재판이 확정됐는데, 그때 여러분들 가볍게 바뀌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그전에 그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조금 낚일 수 있는데, 요건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3번. 3번은 뭐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4번은 아까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라고 했죠. 4번에 우리 기억. 요걸 좀 볼게요. 자, 우리 4번에 디귿 지문의 학설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학설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꼭 출제되니까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학설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특 A급, 그 다음 A급, 뭐 B급 이렇다라고 하면 학설에서 특 A급. 자, 일단은 우리 특 A급 몇 개 한번 뽑아볼까요? 한 5개, 6개? 5개 정도 뽑아본다 그러면 첫 번째, 워낙 중요한 구속요건 착오가 있죠. 구속요건 착오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의 착오인데 법률의 착오는 학설 문제가 출제가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 우리 양대축 구속요건 착오, 법률의 착오인데 구속요건 착오는 학설로 워낙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는 학설과 관련 없다. 판례 중심 출제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중간 성격이 있는 게 오상방해, 즉 위법성조학사의 전제한 착오죠. 요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특 A급이다. 우리 에이스 오브 에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착오 2개, 구속요건 착오, 위법성조학사의 전제한 착오, 오상방해가 있고. 또 우리 10조 사망의 원인에서 자료내겠죠. 이것도 워낙 중요한데 요거는 뭐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부작위범 파트에서 보증인과 보증 지휘관계. 이것도 학설 중요하죠. 여기 우리 지문에 4번에 디귿 지문에 출제가 됐고.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우리 아까 뒤에 6번에 출제된 게 우리 주관적 정당에서 결의한 경우에 즉 위헌방해가 있습니다. 이 학설도 워낙 중요하다라고 해서 거의 꼭 챙겨봐야 된다.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게 아까 특 A급이다라고 해서 이 5개 학설 꼭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4번에 그 학설 하나 나왔고 그 다음 6번에도 학설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4번의 기억은 중요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지문입니다. 자, 4번의 기억 보면 행태의존적 결과범에서 자, 행위정의 동가치성이 있어야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즉 살인자와 같은 단순 결과범과 사기자와 같은 행태의존적 결과범을 구별하는 견해에 따르면 살인자와 같은 단순 결과범, 뭐 살인자는 결과범이랑 알거든. 그 다음에 행태의존적 결과범이다라고 하는데 행태의존적 결과, 요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살인죄, 사기죄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자, 구별하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적인 동가시성은 전자의 경우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요구하는 게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아빠로서 지휘해가지고 보증인 지휘. 그러니까 보증인 지는 같이 가는 게 보증인 의무가 있지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행위정의 동가치성인데 행위정의 동가치성의 요 개념만 알면 요 지문 어렵지 않게 잡아냅니다. 자, 우리 행위정의 동가치성 개념을 좀 볼까요? 자, 우리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요구하는 게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도대체 이건 뭘 얘기할 거냐라고 하는데 자, 우리 행위정형
행위정형이다. 그럼 뭘 행위정형이라고 하냐? 그러면 행위, 정형. 정형에는 형태가 정해져 있다. 이걸 정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 우리 정형화되어 있다 그런 표현하는데 행위의 형태가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해서 행위가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에 이걸 뭐라고 하냐? 행위정형이라고 합니다. 행위의 형태가 정해져 있다. 행위가 정형화되어 있다. 행위가 정형화되어 있다. 우리 통상적인 범죄와 관련해서는 행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살인죄 볼까요? 살인죄 칼로 찔렀다, 총으로 쏴 죽였다, 자 돌로 쳐 죽였다, 목 졸라 죽였다, 불태워 죽였다, 물에 던져가지고 익사시켰다. 다양한 형태들이 되거든. 그래서 살인죄 같은 경우는 행위의 패턴 자체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떤 범죄는 또 행위의 패턴, 행위 형태가 정해져 있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사기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행위의 형태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게 EX 해가지고 우리 사기죄가 있습니다. 우리 사기죄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얘를 갖다 두들겨 패가지고 돈을 건네받았다. 그럼 이런 경우 강돈 대수가 있어서 사기가 안 되죠. 그래서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내가 얘를 속였다. 상대방이 속아서 넘겨주는 자 일단 기망에 의한 처벌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여서 상대방이 넘겨주는 어떤 정해진 패턴이 있어야 되거든. 자 이런 경우에 그래서 행위의 형태가 정해져 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사기죄가 되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우리 동가치다 그러면 동가치는 같을 동자에서 같은 가치를 얘기합니다. 행위적인 동가치성 같은 가치라는 건 뭘 얘기할 거냐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 통상적인 처벌하는 건 자기를 처벌하거든. 자기를 처벌하는데 그럼 부자기 처벌할 거냐? 부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 가만히 있어서 원칙상 처벌하지 않죠. 그런데 자 동가치성이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 즉 자, 부작이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 부작이가 자기하고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 즉 자기에 준할 정도의 자 가치를 가져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하냐? 동가치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풀어보면 사기죄와 같이 행위의 형태가 정해진 범죄는 즉 자 부작이는 원래 처벌하지 않는데 부작이가 가만히 있는 게 내가 적정 뭐 한 거하고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라고 합니다. 행위정의 동가치성. 그러면 행위정의 동가치성이 필요한 범죄는 뭐냐 그러면 우리 살인죄하고 자 그다음에 우리 사기죄를 한번 볼게요. 살인죄하고 사기죄 중에서 누가 행위정의 동가치성이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행위의 형태가 정해진 범죄에서 동가치성이 필요하겠죠. 그럼 행위의 형태가 정해진 범죄는 뭐냐 그러면 사기죄는 행위의 형태가 정해지지 않았잖아. 살인죄는 사기죄가 행위의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기죄에서 요게 필요하고 살인죄에서 요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케이. 그럼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행태 의존적 결과범에서 행위정의 동가성이 있어야 구성력 해당성이 인정된다. 즉, 살인죄와 같은 단순 결과범과 자, 일단은 단순 결과범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살인죄 보시면 됩니다. 살인죄하고 그다음 사기죄와 같이 구별하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정의 동가성은 어느 경우에 특별한 의미가 갖출 거냐라고 하는데 행위정의 동가성은 행위의 형태가 정해져 있는 사기죄에서 의미가 가지죠. 그럼 앞에 살인죄에서 가진다 그러면 X가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요 문제가 난이도가 좀 내려가는데요. 오케이. 이제 행위적인 동가성 개념 알았으니까 난이도가 내려가는 거지. 그럼 몰랐다 그럼 난이도가 상당히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여러분들 2번이 되죠. 기억과 디귿 이렇게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5번 인과관계 나오는데, 5번에 1번. 자, 우리 인과관계에서 학설 나오죠. 학설 관련해서 인과관계 학설이 최근에 좀 계속 좀 출제가 됩니다. 인과관계 학설은 3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설. 그 다음에 우리 판례가 취하는 상당인과관계설. 그 다음에 다설이 취하는 합법적 조건설. 요 3개 학설은 좀 잘 숙지를 좀 해 두십시오. 자, 문제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에 보기 4번 좀 볼까요? 요거는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한번 출제됐던 기출지문인데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동시범 파트 있죠. 공동점 맨 뒤에 동시범 나오는데 우리 동시범은 기본적으로 19조하고 263조가 적용되는 거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됐을 때 즉 원인의가 판명이 안 됐을 때 이때 동시범이 적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 입증 안 됐다 인과관계다 그래서 관련된다라고 해서 여기다 인과관계다 문제를 구성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번 지금 볼까요? 자, 6번에 갑은 최근에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있는 A와 심한 말다툼을 하였다. 갑은 A에게 분풀이를 하기 위해 어느 날 저녁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고의로 돌을 던져 A의 자동차 유리창 깨뜨렸네. 일단 손괴했단 말이야. 자, 그 당시 A는 사업에 실패해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마침 그 시가 자살하기 위해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사망하기 직전이었으나 유리창 깨지는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 일부러 사람 생명 구하기 위해서 깼다 그럼 이거는 긴급 피난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게 긴급 피난 상황을 몰랐었거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 그러면 우연 피난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우연방위, 우연피난 이런 것들 있죠. 우연정당이 이런 것들은 뭐가 되냐 그러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여한 경우다라고 해서 우리 우연방위는 학설 세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자, 일단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여했다. 우연방위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우연피난이 되는데 우연방위, 우연피난, 자, 우연정당이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학설 크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자, 학설도 워낙 중요한 거고, 자, 일단은 우연방위도 마찬가지로 워낙 중요한데, 학설 첫 번째,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무죄설, 다른 말로 위법성 조각설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자, 어떤 경우냐라고 하는데, 야, 일단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 우연방위라고 가정해 볼게요. 정당방위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 객관적인 상황, 그 다음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상황만 있으면 돼. 주관적 요건 필요 없어. 자, 그게 뭐가 되냐? 그러면 우리 무죄설 또는 위법성 조각설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야, 객관적 상황이 있었잖아. 그렇지. 오케이. 객관적 상황이 있으니까 얘는 위법성 조각설 또는 무죄설이 되는 거야. 손괴죄 무죄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거의 정반대로 가는 게 우리 기수범설이 있습니다. 자, 기수범설은 뭐냐? 그러면 야, 정당방위가 되려면 이마 두 가지가 갖춰야 되지. 첫 번째, 객관적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주관적으로 방위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지만 주관적인 요건 못 갖췄잖아, 방위 요소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난 의사가 되겠죠. 우리 우연 피난이 되니까. 방위 요소 못 갖췄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냐. 이건 정당방위가 안 되는 거지. 따라서 이거는 자, 요 사건은 우리 여러분들 손괴죄가 되니까 손괴죄 기수가 된 거야. 그게 이제 기수범설입니다. 기수범설은 두 가지 다 갖춰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중간의 성격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수다. 미수는 그럼 무슨 미수냐라고 하는데 미수는 세 가지가 있잖아.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인데 요거는 뭐가 되냐? 이건 당연히 불능미수가 되지. 라고 해서 자, 불능미수범설. 학설 요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수범설, 위법성 조학설. 그 다음 두 번째 기수범설, 세 번째 불능미수범설. 학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자, 일단은 첫 번째 위법성 조각설이다. 그럼 얘네들은 뭐냐 그러면 자, 일단 주관적 정당화서 필요 없다는 입장이죠. 객관적 상황만 있으면 되고 주관적 정당화서 불효설 입장 또는 순수한 결과반 가치론 입장. 요게 우리 여러분들 자, 무죄가 되는 위법성 조각설 입장 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얘는 주관적 정당화서 필요설 입장을 취하고 있고 오케이. 요게 머릿속에 일단 싹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 이제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에 객관적 정당화 요소와 모두 충족되는 한 그에 상한한 주관적 정당화서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자, 요거는 뭐냐? 그럼 아까 우리 첫 번째 학설이죠. 우리 위법성 조각설. 객관적 상황만 있으면 된다니까. 주관적 요소 필요 없어. 자, 그 학설이고 그 학설을 뭘로 빼냐? 위법성 조각 또는 무죄로 뺐죠. 자, 따라서 두 번째 오른쪽에 불법의 본질을 오직 결과반 가치에서만 바라보는 입장. 얘네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 주관적 정당화서 불효설 또는 순수한 결과반 가치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르면 자, 갑은 무죄가 된다. 오케이, 요거는 맞고. 자, 요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소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사례와 달리 갑이 과실로 A의 자동차를 유리창을 깨트린 경우에 주관적 정당화소에 필요설과 불효설에 따른 결론의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데 요즘은 조금 어렵습니다. 요즘은 우리 아까 유리창 깬 거는 거기는 일부러 깼거든. 그래서 이거 일부러 고의로 했기 때문에 손괴죄가 문제가 되는데 그럼 과실로 했을 때 이걸로 어떡하지? 학설과 관련해서는 과실로 했을 때 그러면 주관적 정당화에서 자, 요 관련해서 결여했을 경우에 그럼 요것도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데 과실로 했다. 그럼 과실로 깼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냐? 그럼 과실 손괴가 되죠. 그럼 과실 손괴가 되면 첫 번째 자, 우리 위법성 조각설이다. 이거는 뭐 당연히 무죄가 되겠지. 무죄가 될 텐데. 자, 그럼 밑에 우리 불능미수범설 볼까요? 불능미수범설이다. 그러면 내가 실수로 유리창을 깼다. 과실손괴다. 그럼 과실손괴 미수, 불능미수가 되는데 과실범은 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그럼 또 무죄가 되겠네. 그러면 자, 이 사례다. 그러면 여러분들 위법성 조각설이 되든 즉 주관적 정당화서 불효설 입장이든 주관적 정당화서 필요가 없다는 필요하다는 자, 필요설 중에서 불능미수범설은 둘 다 뭐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자, 이 경우는 다 무죄로 빠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자, 일단 위법성 조각설이나 불능미수범설이나 결론이 똑같아지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질문 다시 볼까요? 두 번째 줄의 오른쪽에 불효설에 따른 경우 결론에 차이가 난다. 아니죠. 결론 같다이죠. 그래서 이건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기수범설은 객관적 정당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게 함으로써 사태를 주관적으로 치우쳤다는 평가의 비판이 있다. 기수범설은 뭐냐 그러면 객관적 정당한 사항이 존재했다. 그러면 객관적 정당한 사항이 존재했다.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 객관적 정당한 사항이 존재한 경우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얘네들을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자, 존재하지 않는 경우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뭘 거냐?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요걸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일부러 유치한 깨버렸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 요거고 그다음에 객관적 상황이 존재했다. 그럼 아까 요거 우연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다른 말로 아까 우연방해로 봐볼까? 우연방해. 저는 밤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데 뒤에서 자꾸 뭐가 쫓아오고 에이씨 뭐야 오늘 팀장한테 까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자, 계속 밤늦은 시간에 쫓아오니까 제가 골목길에서 모퉁이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전체 우주에 상해를 버렸네. 그러니까 나는 열받아서 깠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저를 갖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우연방해가 된단 말이야. 우연방해가 된다 그러면 자, 일단은 객관적인 요건을 갖췄을 때와 객관적 요건 못 갖췄다.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 그럼 우연 요거 방해가 되죠. 그다음에 객관적 요건 갖추지 못했다. 그냥 내가 그냥 얘를 갖다 일부러 이런 정당방해 사항도 아닌데 발라버렸다. 그럼 이때 뭐가 되냐? 상해죄가 되죠. 그다음에 우연방해도 얘네들은 뭐가 될 거냐? 기수범설에 의하면 얘도 마찬가지 상해죄가 되죠. 그럼 둘이 결론이 같아지네. 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라고 해서 자, 우리 3번 다시 보십시오. 자, 기수범설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우연방해나 우연피난 같은 경우는 그냥 기수로 뺀다니까.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 없어도 이때는 기수로 뺀다. 그래서 그런 비판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법성 조각사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한 소가 요구되지만 자, 위사를 해서 결과 판결처 부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갑은 손괴죄 불능미수로 뺀다라고 한다. 요거는 이제 불능미수 본설 입장입니다. 지문과 관련해서. 자, 그래서 우리 1번 요거는 좀 소구가 될 거고 공부가 많이 안 됐다 그럼 3번 야 요거 어떻게 되지? 요거 헷갈릴 수가 있고 그다음 2번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요 관련해서 저는 이제 중상으로 평가했는데 경우에 따라 어떤 학생들은 난이도 중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자, 잡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7번 나왔는데 7번은 뭐 문제 쉽죠. 7번은 뭐 난이도 한 중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 8번 볼게요. 자, 8번에 2번, 3번, 그 다음에 4번이다. 그런데 2번하고 3번은 쉽게 잡아내지. 이런 거 워낙 중요한 판례니까 쉽게 소화가 되는데 4번은 요게 이제 법조항 관련된 건데 4번은 사실 여러분들 큰 의미 없습니다. 이건 들러리즘이라 생각하시면 돼. 자, 문제 1번인데 와, 1번 진짜 문제 선생님 저 문제 풀면서요. 와, 이거 당연히 맞을 줄 알았는데 채점해 보니까 이거 틀렸거든요. 전 문제 풀면서 진짜 저는 심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이 문제 도대체 어디서 끌고 왔는지 선생님. 그거 내가 만들었어, 내가. 쌤이 직접 만든 거요. 야, 인마, 쌤은 인마 모의고사 거의 출제위원급이야. 문제 난이도 수준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 다음에 너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럼 객총 한번 봐봐. 객총하고 조문학설. 진짜 명불허전이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 같은 거 한번 봐봐. 선생님들 진짜 최신 판례 만들기 진짜 힘들거든. 최신 판례. 이건 여러분들 진짜 말 그대로 선생이 저자가 거의 창작하는 거야. 창작물이야. 근데 최신 판례 본다. 그럼 뭐 문제도 개판이고 별로 안 좋은데 진짜 기통찹니다. 적중률도 또 장난 아니야. 여러분들 문제. 자, 요 문제 보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자, 일단은 오답률이 좀 높을 만한 문제, 함정에 빠질 만한 문제다. 우리 첫 번째, 갑은 선천성, 청각 및 언어장애 가지고 있네. 청각 및 언어장애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필요적 감경이죠. 청각 및 언어장애 필요적 감경. 자, 갑은 자 2020년 3월에 자 18세 청소년에 의뢰 살해하고 그의 1심에서 살인죄로 부정경 선고받았다. 청소년이다. 그럼 소년법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정경을 선고하죠. 자, 부정경 선고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 도달한 경우에 항소심 법원은 정경 선고한다라고 하는데 소년법을 적용해서 부정경 선고할 거냐, 형법을 적용해서 정경 선고할 거냐. 요거는 우리 재판시 가지고 판단하는데 재판시는 언제냐? 2심 항소심이죠. 그래서 2심 때 만약에 얘가 성령이다 그러면 정경, 2심 때도 청소년이다 그럼 부정경 선고하거든. 자, 요거까지인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른쪽 따라서 갑은 자, 법원은 갑에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뭘 가지고 장난쳤냐? 앞에다 여러분들 청소년 해가지고 그걸 갖다 장난쳤거든. 학생들 거기서 딱 정신 혼리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메인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언어 및 청각장애죠. 언어 및 청각장애이고 자반했다. 함정에 안 빠지고 여러분들 자, 일단은 출제위원들이 막 연막작전 써놓은 거에 출전이라고 해서 저죠. 제가 연막작전 써놓은 거에 안 빠졌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 당연히 잡아내지. 자, 일단은 청각 및 언어장애니까 필요적 간경이니까 사용은 절대 선고하지 못하겠네. 근데 사용 선고할 수 있다? 그럼 틀렸네. 이렇게 잡아내는데 제가 이제 다른 거에 막 연막 작전 써놓고 그 다음에 청소년 해가지고 항소심 어쩌고 저쩌고 하냐? 정기형 이렇게 했냐? 거기에 홀려가지고 그럼 뭐 당연히 되겠지. 뒤에는 따라서 법원은 어쩌고 샬라샬라 한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살인죄는 사용목이 5년 이상이니까 문제였겠지라고 해서 여기 정답 5 이렇게 아마 채권된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3정에 빠지는 거. 시험이란 거 여러분들 문제 자체가 난이도 있어가지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 아까 몇 개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우리 아까 6번이나 그런 사례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문 자체는 평이한데 아까 8번 그 다음 21번에 횡령죄 있죠. 이런 건데 중간에 함정을 파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은 것도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란 거 객관 시험이란 거는 본인의 실력 못지않게 테크닉 즉 시험 푸는 기술, 스킬도 많이 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이제 트레이닝하고 훈련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9번 나와 있는데 9번은 문제 그냥 뭐 난이도 한 중 정도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9번에 우리 니은 나왔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니은 엄격 고의설과 제한적 고의설인데 요거는 들러리즘이니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뭐 여기에 여러분들 꽂혀가지고 이거 꼭 알아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니을이야 뭐 자, 중요한 판례니까 잡아낼 거고, 그 다음에 기억. 기억도 뭐, 요것도 오상방에서 워낙 중요한 지문이죠. 기억 보겠습니다. 엄격 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은 이법성 조약서의 객관 전제 사실에 착오에 대해서 법적 효과를 달리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데, 오상방이 이법성 조약서의 전제한 착오에 삭슬 5가지가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엄격 고의설. 두 번째,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자, 세 번째, 엄격 책임설. 자, 그 다음에, 제한적 책임설 삭설 2가지가 있죠. 유추정설하고 법역과 제한적 제한적책임설이 있는데 엄격 책임설은 얘는 겁나 튀는 놈이죠. 그래서 우리 오상방이 사례다 그러면 엄격 책임설은 얘한테는 뭘로 빼냐? 고의범 빼고 나머지 싹 과실범 빼죠. 자, 과실 있다고 가정했을 때 따라서 엄격 책임설하고 제한적 책임설인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 유추적임설은 결론이 달리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고. 그래서 공부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기억점 뭐 어렵지 않게 잡아낼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10번. 10번은 뭐 문제 평이한 거니까 풀어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11번 나오는데 11번도 문제가 여러분들 한 중하 정도 난이도가 됩니다. 중하 정도 난이도가 되는데 학생들이 1번에 또 꽂혀가지고 과시범 처벌된 자를 방조하여 어쩌고 처벌한다라고 하는데 과시범? 과시범에 대해서는 교사를 방조 안 되는데 그럼 이거 처벌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법조항이야. 이거는 34조의 간접정범 조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연막작전 썼는데 만약에 이게 공부가 제대로 좀 안 됐다. 그러면 1번어 택해가지고 여기서 자 일단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오답 고를 수가 있는데 공부가 조금 돼 있다 그러면 요거는 뭐 충분히 2번 잡아낼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한 중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12번 나오는데 요거 문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12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위에 입장이 있고 밑에 판단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33조에서 공범과 신분에는 워낙 이제 중요하죠. 33조의 공범과 신분. 그 다음 우리 법조항 관련해서 법조항에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할 거냐. 본문하고 단서가 뭐가 될 거냐라는데 통설하고 판례가 입장이 갈립니다. 자, 일단은 판례, 중요한 게 판례 입장인데 판례는 뭐로 보냐 그러면 33조 본문에 대해서 33조 본문은 신분범에 대한 규정이다. 즉 진정하고 부인정 신범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통설은 아니다. 33조 본문은 진정 신범, 단서는 부인정 신범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일단은 판례 입장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통설이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거든. 그럼 요거는 뭐냐? 우리 33조 자, 우리 입장문에서 입장 자, 형법 33조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한 범죄,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30조부터 32조까지 규정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규정하고 있다. 요거는 33조 법조항이거든. 자, 여기서 본문은 진정신범의 성립과 과형 및 분정신범의 성립을 대상으로 한다. 자, 일단은 본문이 진정 플러스 부진정이다. 그럼 이거 뭐 입장이냐? 그럼 이거 판례 입장을 얘기합니다. 요걸 잡아내야 문제 풀 수가 있어. 판례 입장이구나. 자, 그러면 판례 입장. 우리 판례 입장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데, 판례 입장 되는 거는, 자, 우리 기억, 니은, 디귿 쭉 나왔는데, 기억부터 볼까요? 비점유자가 업무상 점유자의 공모에 횡령한 경우에 비점유자 또 형법 33조 본문에 대해 공범관계가 성립하면 다만 그 처단에 있어서 동조, 단서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업무상 횡령, 즉 은행 직원이 자, 요거 횡령하는데 은행 직원 아닌 놈이 가담했다. 그럼 은행 직원은 업무상 횡령자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가담한 은행 직원 아닌 놈, 비은행으로는 뭐가 될 거냐 하는데 성립은 업무상 횡령죄, 처벌은 단순 횡령죄로 처벌하죠. 요게 판례 입장이죠.
요건 뭐 중요한 판례였으니까. 오케이. 그럼 요거는 자, 기억은 판례 입장이네. 그럼 일단 얘 소거되고. 그 다음에 니은. 어머니가 자식을 교사하여 남편을 살해했다. 자, 일단 자식이 아빠 죽였다 그럼 존속살해가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엄마가 가담했네. 아, 존속살해니까 요건 분인정 신범이구나. 요것도 어떻게 될 거냐라는데. 자, 일단은 엄마는 우리 여러분들 살해에서 뭐가 있었냐 그러면 자, 아들내미가 지 아빠 죽인데 자기 친구가 가담했죠.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일단 친구 따라 강남 가니까 성립은 존속살해죄. 그 다음에 처벌은 단순살해죄. 이게 판례 입장이죠.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우리 자, 두 번째 줄에 무엇이 문제되는데 단순살인죄와 존속살인죄는 신분관계로 형이 경쟁이 있는 경우이므로 어머니에게는 단순살인죄 교사범이 성립한다. 요거는 판례 입장이 아니고 학설의 입장입니다. 통설. 자, 판례는 뭘로 보냐 그러면 일단은 존속살인죄가 된다. 즉 존속살인죄 교사가 성립하고 다만 처벌은 단순살인죄 교사로 처벌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고 요거는 학설 입장이기 때문에 2번 요건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는 요거는 이제 중요한 판례가 있으니까 판례 입장하고 다르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고. 그 다음 티그.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 선서한 증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했다. 선서하지 않은 증인도 위증죄 교사가 될 거냐라는데 우리 33조와 관련해서는 진정신범에서 자, 위증죄 관련해서 선서하지 않은 놈이 위증죄 가담했다. 그러면 얘도 우리 33조가 적용되니까 위증죄, 공동점원, 교사범, 방점원이 성립할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판례 입장이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니을 볼까요? 요거야 뭐 워낙 중요한 판례니까 요건 잡아내겠네. 그래서 정답은 우리 니은이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좀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약간은 좀 추론 능력, 추리력을 여러분들 요구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13번. 13번은 요것도 뭐 문제 그냥 평이한 문제입니다. 난이도 한 중, 뭐 중에서 한 중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기 3번 유사수신행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자 요거하고 사겠죠. 둘관계는 뭘로 보냐? 둘관계는 행위는 하나니까 당연히 상경으로 될 텐데 우리 판례는 상경으로 보지 않고 실경으로 봤다. 왜? 들이댄 잣대가 행위가 아니고 보호 법익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뭐 정답권인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나왔는데 14번에 1번, 2번, 3번, 4번 쭉 나왔는데 14번에 정답 4번. 요건 난이도 많이 쉽죠. 중하 정도? 중하의 4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워낙 이제 확실하게 정답으로 나오는 4번. 이걸로 정답 처리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 강간죄. 요거 틀리면 진짜. 자, 우리 15번. 요거는 이제 주는 문제라고 보면 돼. 줬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문제 푸면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중간에 좀, 그래서 거저 먹는 문제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5번 싹 줬는데, 선생님 저 거저 먹기 싫어요! 라고 막 틀려버렸다. 그럼 내가 진짜 가서 한 마이크로 확 한 대 때려버린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당연히 맞춰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16번 다음 주 모욕죄 구성요건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 뭐냐라고 하는데 정답 2번인데 요거는 뭐 문제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난이도 그냥 평이하다라고 보시고 우리 기레기 사건 있죠. 기레기 사건은 모욕죄. 자,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모욕은 하는데 다만 정당으로 위법성이 조각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문제 그냥 평이하고 그 다음에 17번 자 주거침입죄 요것도 뭐 틀리면 안 되지. 요거는 그냥 문제 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8번 우리 제3범죄 불법영득의사 요것도 그냥 문제가 여러분들 그냥 평이한 문제입니다. 난이도 한 중하 정도 뭐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번에 아까 요거 말씀드렸죠. 19번에 여기가 이제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중상 정도 문제인데 해상강도 볼까요? 자, 2번은 당연히 소가 될 거고 1번 보겠습니다. 해상 강도는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소위 해적죄를 규정한다라고 했는데 해상 강도는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 선박을 강취했다. 우리 여러분들 소말리아 같은 데 보면 걔네들이 막 조그만 뭐 소형 보트 타고 가가지고 큰 여러분들 자, 배 같은 거 그냥 여러분들 해적질 하죠. 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해상 강도다 그러면 자, 배에 들어가서 여기서 물건 훔쳤다. 강도했다. 요때도 해상 강도 됩니다. 우리 해설 좀 볼까요? 자, 해설에 자, 요거와 관련해서 해설에 우리 19번에 1번 보면 해상 강도는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 성립한다 라고 했다. 그래서 해상 강도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3번 4번 이거는 뭐 중요도 많이 떨어지는데 19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굳이 뭐 여기까지 안 들어가 상관없습니다. 사실 뭐 19번에 이런 문제는 거의 막 95점 97.5 방지용 문제 완전 킬러 문제는 아니야.
근데 만약에 해경 준비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좀 중요하거든. 해경 준비하는 친구들은 바다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육경 준비한다 그러면 요건 한 95점에서 97.5 방정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고 아 이런 문제도 있나 보다 라고서 그냥 여러분들 버리면 됩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 우리 20번의 사기죄. 오케이. 사기죄도, 자, 학생들이 조금 난이도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아니면 좀 그냥 선생님 맞출 만한 문제입니다. 이런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 사기죄. 자, 1번, 2번, 3번, 4번. 자, 1번 볼까요? 사기죄는 제한상의 이익은 영속적, 일시적 이익, 자, 적극적, 소극적 이익을 불문하며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존재하지 않은 채권 양도했다. 자, 존재하지 않은 채권 양도 여기다 밑적어 놓을까요? 자, 존재하지 않은 채권을 양도했다. 그럼 요거 사기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사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되는데 내가 존재하지 않은 가짜 채권 양도했네. 그럼 이거 재산상 이익 취득, 즉 제가 채무 면제를 받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기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은 판례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 사법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승진시험도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요거는 고득점 방정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지문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번에 세 번째 오른쪽에 전부명령 있죠. 전부명령 결론은 무죄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부명령은 자, 우리 전부명령이다 그러면 전부는 자, 이전에서 부여하는 걸 전부라고 합니다. 이전에서 부여하는 명령을 우리 전부명령 해서 결론은 무죄.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자, 의료기관에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다른 의료인. 자, 첫 번째. 의료기관에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 여기까지 우리 밑적어 놓을 거예요. 자, 보유한 사람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부터 요양급여 지급받은 경우에 자, 이런 경우 사기죄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기죄가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거 조심하십시오라고 했죠. 자, 우리 법원은 늘상 의사와 관련된 거다. 그럼 이상하게 막 블랙홀이 돼가지고 논지가 막 의사한테 유리하게 빼거든. 그래서 요거는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데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요거는 들러리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부당이득죄다 그러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을 때 부당이득죄가 되는데 그럼 현저하게 부당이득이 얼마가 될 거냐 그러면 우리 법원이 정확하게 적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거의 한 3자릿수 됩니다. 거의 한 100배 정도 이렇게 취득했을 때 되지. 40배, 45배 이런 경우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21번 문제 보시죠. 21번은 아까 그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닌데 함정을 좀 파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에 오답률이 좀 높은 그런 문제라고 했죠. 자, 21번에 1번. 자, 요거는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인데 요거는 경위채용시험에서 요 질문 한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객총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 객총에 그대로 수록이 됐던 지문이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중간에 예금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데 예금 자체를 취득한 건 아닙니다. 요거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거지. 그래서 요거는 X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포주 사건 인데 포주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조심할 게 맨 밑에 이 경우의 값은 자 화대 1350만 원에 대한 즉 반에 대한 횡령이 될 거냐라는데 아니죠. 전물 인정합니다. 우리 횡령죄에서 횡령액이 얼마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요거 맨날 많이 했거든. 예를 들어서 저하고 친구하고 휴대폰을 공동 소유하고 있네. 자, 제가 지분 20% 20만 원 투자하고 친구가 80만 원 투자해서 휴대폰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자, 요걸 제가 갖기로 했다. 근데 중간에 갖다 팔아쳐 버렸다. 그러면 나는 횡령죄가 되는데 그러면 그때 횡령액이 얼마가 되냐? 내 지분 20% 빼고 즉 20만 원 빼고 80만 원이냐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했죠. 루이비통 학설 전체 처분하는 것 전체가 잘못된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자, 일단은 반땡 해가지고 1350이 아니고 처분한 것 전체가 횡령액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X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이야 요거는 어렵지 않게 잡아낼 거고. 4번은 중요도 많이 떨어져서 남경 친구들은 사실 요거는 몰라도 상관없고 여경 친구들 요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0번 강제팽 면탈죄. 강제팽 면탈죄 우리 재산범죄에서 어려운 거 4개 파트. 첫 번째 우리 사기, 그다음 두 번째 횡령 배임. 자, 요게 있고 네 번째가 강제팽 면탈죄인데 강제팽 면탈죄도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 많이 비중 있게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중요합니다. 강제팽 면탈죄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요게 이제 개수형 박스 문제로 나와서 그렇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 다 중요한 문제로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팽 면탈죄 우리 지문과 관련해서 우리 디귿 지문 요거 하나 볼까요? 자, 의료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선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가 행해졌다고 해당 의료기관은 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요양급여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의료기관의 채권자에서도 위 요양급여 비용 채권, 요양급여 여기다 키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요양급여다 그럼 요거는 강제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절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걸 갖다가 뒤로 감추거나 했다. 강제평 몇 달째가 되냐? 아니다. 요거하고 휴업급여 하나 더 있죠. 휴업급여도 마찬가지 강제평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23번의 교통방해 파트. 요거는 뭐 문제 평이한 거니까 어렵지 않게 잡아낼 거고. 그 다음에 24번의 문서제라고 하는데 문서제 박스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기억. 자, 여기에 여러분들 허위의 지지 서명부, 요건 최신 판례죠. 자, 단순 의견 나타내는 거는 죄가 안 된다라고 해서 단순 최신 판례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고, 디귿찜을 알아볼게요, 디귿. 자, 공문서에 작성 권한이 있는 A의 직무를 보좌하는 공무원. 자, 보조 공무원이다. 그럼 얘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대수가 있거든. 간접점 형태로. 자, 갑이 비공무원 을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점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공문서 작성한 경우에 갑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이 될 수 있다. 아, 보조 공무원이다. 자, 일단 보조 공무원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이 되는데, 자, 그러면 밑에 자, 될 수 있지만 공무원 신분이 없는 을은 간접 정범의 공범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요 질문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는데, 선생님 이거 간접 정범의 공범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간접 정범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요거 조심하실게. 간접정범의 공범이란 건 뭘 얘기하냐? 그러면 간접정범의 공동정범을 얘기합니다. 그럼 간접적 공동정범이란 건 뭘 얘기하냐? 그럼 요거는 공동정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십시오. 간접정범의 공범은 간접정범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요거는 공동정범을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 그게 뭔 얘기를 해요? 간접정범의 공범이, 간접정범의 공동정범. 그런 것도 있어요? 공동정범이면 공동정범이고, 간접정범은 간접정범이죠. 이게 간접정범의 공동정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있어. 여기 있잖아. 이게 뭔 얘기예요? 자, 우리 살인죄 한번 가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표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살인죄다, 살인죄. 자, 범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살인죄다 그러면 살인죄는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 정범이 생략되어 있죠. 살인죄 정범이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 살인죄 기수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당연한 거니까 뒤에 생략을 한 거고, 그럼 살인죄 정범이란 말이야. 자, 요거 살인죄 정범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정범은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직접 한 직접 정범이 있고 간접적으로는 간접 정범이 있는데 그럼 요거는 뒤에 뭐가 생략돼 있거냐? 살인죄 정범이다. 살인죄 정범이다. 그럼 요거는 직접 정범도 생략돼 있고 간접 정범도 생략돼 있고 둘 다 생략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범이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직접 정범 요것도 당연히 되고 그다음 두 번째 간접 정범. 자, 요것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우리 간접 정범의 표현 거의 안 씁니다. 그냥 바로 생략을 해버리지. 그래서 살인죄 정범이란 건 살인죄 직접 정범 또는 간접 정범이란 거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알았겠네. 우리 여러분들 살인죄 공동 정범이다 그러면 자, 살인죄 공동 정범 뭘 얘기할 거냐 그러면 살인죄 정범의 공동 정범을 얘기하죠. 근데 다시 말해서 살인죄 직접 정범의 공동 정범을 얘기하거든. 오케이, 그건 맞아. 그러면 살인죄 간접적인 공동 정범 이것도 맞지. 그래서 요거 우리 살인죄 간접정범의 공범 이건 뭐냐 살인죄 그냥 공동정범이다라고 하시면 돼. 그럼 요거는 이제 잡아내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현이 거시기해서 그렇지 문제 여러분들 법리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일단 싹 잡아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25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제 요거는 뭐 문제 평이하니까 뭐 난이도 쉽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6번에 우리 보기 3번만 좀 잠깐 볼까요? 자, 공범 중 1인이 범에 관한 수사 절차에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에 구성한 사건 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자료 제출하는 거. 여기 밑줄 그어놓을 거예요. 자기의 범에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 진술하고 허위자료 제출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자기 범인에 대해서 도피했다 그러면 자기 도피다 그럼 이건 처벌하지 않죠. 결과적으로 다른 놈을 도피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도피니까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에 범인 도피죄 처벌할 수 있다 X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27번 자 27번에 우리 무고죄 이것도 그냥 문제 평이합니다. 28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 부분이고 28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법리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1번에도 함정을 좀 팔았죠. 그래서 1번에 우리 세 번째 중요 목록. 빠짐없이 요걸 잡아내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평이하는데 그걸 못 잡아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끙끙끙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됩니다. 딜레이가 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29번. 여기는 뭐 틀리면 안 되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30번 나오는데 30번에 보기 1번 볼까요?
자, 30번도 난이도가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난이도 굳이 따진다 그러면 한 중하 정도 됩니다. 우리 30번에 1번. 긴급 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우리 가족 동거인 고용주 여기다 밑줄 그어 놓을까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여러분들 가족, 동거인, 고용주 요게 인정이 되는 거 두 개가 바뀌어. 딱 두 개. 자,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 적부심 하나 있고 요건 워낙 중요했고 그다음에 자, 요게 채용시험 준비하는 친구 뒤에 공판 파트가 빠져 있는데 공판까지 포함시킨다 그러면 뭐가 있냐? 보석 청구권이 있습니다. 공판편은 보석 청구권. 그래서 일단 적부심 하나, 그다음 보석 청구권 하나. 요거는 가족 동거인 고용주까지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중간에 가족 동거인 고용주 자,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여 등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틀렸구나라고 해서 요거는 뭐 잡아내는데 어렵지 않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31번. 31번이야. 요거는 뭐 문제 평이하니까 풀어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32번은 요거 아까 설명드렸죠. 32번. 요거는 이제 니을. 요 판례는 워낙 이제 중요한 최신 판례라고 했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들 알았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문제가 좀 평이해지는데 요 최신 판례 몰랐다 그러면 그때는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요렇게 잡아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단은 25년도 1차 채용시험이다 그러면 일단은 경찰청에서 3월 15일에 중순쯤 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죠.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최신 판례는 꼭 챙겨봐야 돼. 우리 24년도 2차에 학생들 최신 판례 등한시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여러분들 거의 최신 판례 때문에 난도질 당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시험 낭패를 본 친구들이 있는데 꼭 챙겨봐야 되는 게 첫 번째 최신 판례.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학설 당연히 챙겨봐야 돼. 아까 정말 중요한 학설 5가지 한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문편 요것도 챙겨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문제 보통 한 2문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출제가 되는데 사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 그러면 한 3문제 정도 적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한 문제 뭐 종합 사례형 해가지고 출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례 문제 한 2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요 4개 가지고 기본적으로 판례는 많이 나오지. 판례가 이제 메인이고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여기다가 최신 판례 좀 비중을 높이고 뭐 학설의 비중을 좀 높인다거나 사례형 출제에다가 아니면 조문을 좀 출제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 막 멘탈을 흔들어 버리고 출제형을 좀 흔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챙겨보셔야 돼. 특히 최신 판례는 여러분들 알고 가면 맞추는 건데 공부를 안 하고 몰랐다 그러면 여러분들 틀리는 거니까 최신 판례는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3번에 요거는 뭐 단순히 숫자 알아맞추는 건데 많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난이도 한 중 정도 되는 거고. 자, 우리 기억에 재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법원, 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 신청서 제출받은 날부터 요거는 며칠이냐 그러면 숫자 요건 7이죠. 7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형사헌법 184조의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자, 우리 불복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숫자 3일이죠. 3. 요거 숫자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디귿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은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 송치할 때 그 처분한 날로부터 자, 요거는 며칠이냐라고 하는데 통지하는 건 요거는 7일이죠. 보통 이제 수사는 7로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니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항에 따른 청구나 2항에 따른 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집행 종료일부터 자, 14일이라고 했습니다. 14일. 검사가 사법경찰관에 신청 기각한 때는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신 제한 조치, 취득한 정기통신을 폐기하여 하고 법원에 승인 청구를 한 경우에 자, 요거 밑에 법원으로부터 승인서를 발받거나 청구 기각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승인을 받지 못한 정기통신을 포기해야 된다. 14일, 7일. 요 숫자는 좀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34번. 요것도 문제 평이하고 35번. 35번에 우리 2번 질문 좀 볼까요? 자, 2번에 법관의 서명 날인 날은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 자, 여기다 우리 밑줄 그을까요? 법관의 서명 날인만 있고 자, 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 야, 이거 판사가 영장 발부해서 이거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을 안 찍어버렸네. 자, 형사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 맞지. 적법하게 발부 안 됐지. 도장이 없으니까. 비록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되었던 점이 위헌성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적법 절차의 실정 내용이 침해되었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이 이에 기초한 획득한 2차 증거인 피의자 신문 조서도 유죄 증거로 할 수가 없냐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 판례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비판 엄청 많이 했잖아. 원래 이게 맞아.
아니,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데 도장을 안 찍었어. 여러분들 계약서에 썼는데 부동산 매도인이 혹은 매수인이 인감도장을 안 찍었어. 그럼 이거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잖아. 마찬가지 영장을 발부했는데 판사가 도장을 안 찍었다. 그럼 이거 영장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거죠. 근데 법원은 뭐라고 했냐? 야, 오케이. 영장 안 찍었으니까 적법하지 않은 거 맞아. 적법하니까 맞아. 그것까지 인정했어. 그것까지 부정해버리면 지네들 완전 욕 바가지로 먹으니까. 그거는 맞는데 다만 자 일단은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뭐 정말 뭐 큰 일단은 인권 침해한 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 판사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잖아 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증거는 인정할 거야 라고 해서 전형적으로 내로남불 요걸 했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판례인데 조심하실 게 적법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거에 의한 영장에서 압수한 거는 요건 증거로 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6번에 전문 서류에 관한 증거 능력. 자, 1번 볼까요? 증인이 자신에 대한 관련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에 반대 신문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증언 거부권 행사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314조 요건 안 되죠. 형사법 안 되는데 다만 자 피고인이 증인이 증언 거부권 행사, 증언 거부하는데 요거 초래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 우리 314조를 쓸 수가 있죠. 요건 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줄에 설령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했다 하더라도 자 형사헌법 314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되 해당하지 않아 수학기관에 자 증거 능력이 없냐? 아닙니다. 범인이 피고인이 지가 초래했다 그러면 이때는 지책임이다. 그래서 이때는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37번. 37번 문제 뭐 피의자 신문 조소와 관련해서 쭉 했는데 뭐 문제 평이한 거니까 풀어보시고 38번, 39번. 38번 증거동의 39번 탄핵 증거. 아, 이런 거는 여러분들 주는 문제니까 이런 거 맞춰야 돼. 뭐 이런 거 막 틀리고 막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번에 40번 사례 문제인데 자, 사례 문제를 요거 제가 만들 때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 이거 사례 문제 본데 야, 이거 문제 봤을 때 지문이 좀 길어서 그렇지 정답 고는데 뭐 어렵지 않다? 난이도는 한 중하 정도 되는데 난이도 좀 올릴까? 올리면 어떡하지? 밑에 여러분들 박스를 한번 칠까? 개수형 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난이도 좀 올리려고 했다가 중간에 또 앞에 중간중간 함정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 이건 난이도 좀 올리면 그렇다. 지문도 좀 기니까 그냥 여기는 조금 서비스 문제다. 서비스 문제, 주는 문제로 가자라고 해서 난이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40번은 지문이 길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맞춰줘야 되는 거야.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자, 우리 이제 40번 지문 좀 볼까요? 자, 유흥주점의 지배인 갑은 피해자 A로부터 신용카드 강취하고 신용카드 비밀번호 알아냈다. 자, 갑은 위 주점 직원 을병과 모의하면서 자신은 주점에서 A를 붙잡아 두면서 감시하고 을과 병은 위 신용카드 이용하여 자, 인근 편의점에 있는 현금 집게에서 돈 인출했네. 요건 뭐 전형적으로 우리 잘 하는 삐끼주점 사건이죠. 요겁니다. 자, 그에 따라 갑이 A를 감시하는 동안 을과 병은 이 편의점에 있는 현금 집게에서 신용카드 넣고 비밀번호 입력하여 300만 원 이해금을 인출하였고 자, 이에 갑을병 각자 100만 원씩 분배하였다. 결국 갑을병은 합동절도죄로 공소제기되는데 갑은 범행 부인했고 을과 갑의 공동피해는 을과 병은 법정에서 자백했네. 자, 일단 갑은 부인했고 을과 병은 자백했다라고 했네. 자, 1번부터 볼까요? 보기 1번. 자, 전형적인 삐끼점 사건인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조금 각색을 한 거죠. 우리 삐끼점 사건. 자, 보기 1번. 자, 갑이 합동절도의 범행 공모에는 참여했으나 현장에서 절도 실행에 직접 분담하지 않더라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을과 병의 행위를 자기 의사에 수반한 합동절도의 범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럼 요거는 합동절도의 공동은 될 거냐? 아, 삐규점 사건. 우리 특설도의 공동을 인정했죠. 요거는 뭐 쉽게 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만약 위 주점 지배인 갑이 종업원 을, 병과 함께 단골 손님 A로부터 신용카드 강취, 현금을 인출하기로 모의했고 갑의 지시를 받고 을과 병은 늦은 저녁 한적한 골목길에서 A로부터 신용카드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갑이 일러준 편의점 자 현금 집게에서 300만 원 이해금 인출했다. 그럼 요거는 우리 여러분들 자 폭처법상의 공동고갈이 될 거냐라는데 폭처성 공동고갈 요거는 인정했죠. 자, 일단 폭접성 공동고갈이다 그러면 지근거리에 있다. 그러면 이때는 처벌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이제 3번하고 4번은 형사소송법적인 법리고 3번. 공범의 공동피고인인 을병의 법정에서 자백은 소송 절차를 분리하여 증인 신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갑에 대하여 증거는 인정될 거냐라는데 자, 요거는 뭐 판례가 법리적, 논리적은 좀 맞지 않는데 우리 판례는 요거를 인정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자,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범, 을이 있는데 둘이 범죄를 했네. A에 대해서 뭐 사람 죽여버렸단 말이야. 살해했는데 자, 갑이라는 놈은 안 했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을이라는 놈은 갑하고 같이 했습니다라고 해서 얘가 자백했다. 그럼 얘의 자백은 여러분들 갑 사건에 대해서 유죄 증거를 할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무슨 논리 취했냐 그러면 야, 공범자이긴 한데 얘 목격자냐 현장에서. 가장 확실한 현장에서는 목격자인데 목격자가 했다고 진술했잖아. 그럼 당연히 증거로 쓸 수 있지라고 해서 이런 법리를 인정해서 갑 사건에 대해서 을이 만약에 자백했다. 그러면 요거는 유죄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번에 만약 위사를 갑이 범행 자백했고 갑이 범행을 자행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는 아닌 제3자. 제3자의 진술이 있다. 그럼 요거는 보강 증거 될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 자백까지 보강 못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갑이란 놈이 을한테 얘기를 했네. 갑이란 놈이 을한테 얘기했는데 을이 법정에서 진술합니다. 자, 판사님, 자, 제가요 갑하고 그때 저녁 먹었는데 갑이 지가 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는 플러스 알파의 보강증거 될 거냐라는데 이거는 이제 자백으로 보강한 거라서 자백을 원출처가 자백이라서 자백으로 보강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X가 됩니다. 보강증거 될 수 없다. 자, 문제는 뭐 40번 문제는 괜찮은 문제인데 난이도는 그냥 뭐 평이한 문제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해설 강의 다 끝났고 모의고사를 저 일단 12월 달이고 여러분들 모의고사 관련해서 우리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1월, 2월 해서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전국 단위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꼭 한번 봐서 본인의 현재 어떻게 위치가 되고 있냐 중간중간 평가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실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보느라고 일단 고생 많았고 또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들으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쌤이 아까 광고 하나 하는데 최신 판례 강의 있죠. 최신 판례 강의 쌤 여러분들 돈 안 받아. 쌤 진짜 강의 하루 종일 해가지고 뒤지고 책 만지는데 뒤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라고 그 다음에 학원처와 협의해가지고 인강 자체를 그냥 서비스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 꼭 듣고 교재도 비싸지 않아. 교재 여러분들 정가가 10,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요즘 보통 15에서 15% 할인하죠. 그럼 한 9,000원 정도 되거든. 담배 피는 친구들 한 달에 담배 2갑만 줄여. 아니면 여러분들 소주 먹는 친구들 소주 2병만 줄여. 2병. 참이슬 2병 줄이면 여러분들 책값 나오니까 그거 해가지고 몇 문제 맞추면 그만큼 좋은 거 없잖아. 그래서 최신 판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우리 빠이빠이.